정보처리 기사 필기 모의고사 3회차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필기 단박 합격을 목표로 출제 기준 부합하는 모의고사 문제풀이로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5개 과목요. 소프트웨어 설계 20문항, 소프트웨어 개발 20,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순대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설계 20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1번입니다. 다음 중 현행 시스템 파악 과정에 속하지 않는 건 뭐야? 네. 현행 시스템 파악의 절차 1단계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파악하고요. 2단계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성, 3단계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볼까요?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구성, 업무 프로세스 파악 이게 없다 그죠? 네, 이게 3번이 틀렸고 4번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 외에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파악을 합니다. 다음 2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관한 고려사항 중에 가용성, 네,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가용성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고려사항은 네, 5가지. 가용성, 성능, 기술 지원, 상호 호환성, 구축 비용이 있습니다. 상식선을 풀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1번, 네. 장기간 시스템을 운영할 때 장애 발생에 대한 가능성, 네. 장애가 발생하면 사용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용성과 가용성에 고려해야 될 사항 맞고요. 두 번째, 공급 밴드들의 안정적인 해당 기술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가용성이라기보다는 해당 기술 지원에 관련되어진 고려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버그 등으로 인한 패치 설치 등을 위한 재기동 맞고 이중화 및 복제 지원도 가용성과 관련이 되어졌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네,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네, 공급 밴드들의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 틀렸어요. 다음 3번입니다. 요구사항 도출 기법 중에 개발력의 경험이 적고 고객의 업무 지식 정도가 낮을 경우에 적합한 것은 요구사항 도출 기법, 네, 많은 도출 기법이 있는데 해당, 네, 2차원 그래프를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거, 네, 있었죠? 네. 여기서 파악을 해보면 개발력의 경험이 적어요. 그리고 고객의 업무 지식의 정도도 낮아요. 네. 총 4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문제화 낼 수 있는 게. 자, 이 케이스에 해당되어지는 도출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워크샵, 프로토타이핑. 적합한 것은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프로토타이핑 기법은 개발 인력의 경험도 적고, 고객의 업무 지식도 낮아요. 그럼 개발해보고, 사용해보세요. 네, 실제 사용자가 또 사용해보면서, 이거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로토타이핑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실제로 동작하는 것처럼, 네,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만든, 네, 모형이죠. 네. 시제품. 네. 그래서 이 프로토타이핑 기법은 요구사항 도출 기법도 해당되고, 요구사항 확인 기법에도 중복으로 해당되어진다. 다음 4번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데, 구문과 의미, 신텍스와, 네, 시멘틱을 갖는 정형화되어진 언어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요구사항 분석기법은 네, 설명 문구에서요, 주 키포인트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유추해서 풀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구사항 분석기법의 종류,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할당, 개념 모델링, 요구사항 협상, 네, 정형 분석 중에 어디에 해당되어진다? 정형 분석에 해당되어집니다. 정형 분석은 구문과 의미를 갖는, 네, 정형화된 언어를 이용해가지고요, 네, 요구사항을 수학적 기호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요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구사항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이해했는지 하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요구사항 문서가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되어졌고 완전한지 검증한다. 이해관계자들이 문서 검토 및 형상 관리를 수행한다. 요구사항이 자원에 할당된 후에 문제 파악을 위한 검증을 수행한다. 4번에 틀렸고요. 요구사항이 자원에 할당되기
전에, 할당된 후가 아니라 할당되기 전에 문제 파악을 위한 검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네. UML 다이어그램의 종류 중에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객체의 처리 로직이나 조건에 따른 처리의 흐름을 순서에 따라서 표현한 건 뭐야? 자, 객체의 처리 로직이나 조건에 따른 처리 흐름을 순서에 따라서 표현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시퀀스 다이어그램 또 해당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요. 네. 해당 조건이라든지 분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네. 처리되어지는 부분 자체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입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의 예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은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끝이에요. 끝인데 마름모는 분기잖아요.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 만족하면 이쪽 가고, 네, 이거 실행해. 이 활동 수행하라. 이렇게. 네. 그리고 주가 되어지는 부분 자체를 스위밍 레인입니다. 스위밍 레인. 해당 고객이 처리하는 파트고, 종업원이 처리하는 파트. 이런 식으로. 네, 표시한 게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UML 다이어그램 종류 묻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크게 양분하게 되면 구조적 다이어그램과 행위적 다이어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해당되어지는 다이어그램 종류는 클래스, 오브젝트, 컴포넌트, 디플로이먼트, 컴파짓, 패키지가 있고, 행위적 다이어그램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상태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하고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하고요. 그 다음 구조적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배치,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하는 기본 툴이야. 네, 맞죠?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화면 구조나 화면 배치 등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체적 측면에서 네, 설계하는 부분이거든요. 2번은 얘는 화면 설계를 뜻하는 거고요. 화면 설계, 유저 인터페이스, UI 설계. 3번은 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를 표현해 소프트웨어 4번 아키텍처 설계의 기본 원리는 모듈화, 추상화, 단계적 분석, 정보 얻는 게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건 2번입니다. 네, 8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체계인 ISO IEC 9126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중 기능성의 상세 품질 요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네, ISO IEC 2196 품질 특성 6가지 있어요. 네, 6가지. 기능성, 신뢰성, 그리고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이 있습니다. 네. 자, 기능성에서 다시 상세 품질 요구, 네,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데, 찬찬히 상식선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능과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기능성은 적절하냐, 기능이 적절하냐, 네. accuracy, 정확하냐, 네. 정밀하냐, 네. 그 다음에 회복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기능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신뢰성적인 부분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안성, 기능의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기능. 네. 그래서 틀린 거. 그나마 틀린 거는 3번 회복성. 네. 회복성은 신뢰성 품질 특성에 해당되어지는 상세 품질 요구입니다. 9번입니다. UI 설계 원칙 중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 가능해야 해. 이거와 관련되어진 건 뭐냐? 네. 쉽게 알 수 있게끔 직관, 유효, 학습, 유연성인데 쉽게 이해잖아요. 네. 학습은 배우는 거고요. 네. 바로 적시적으로 이거 이렇게 서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건 직관이죠. 직관. 네. 직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이 직관성이고요. 유효성은 사용자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 학습성을 쉽게 배우고 익히는 거. 유연성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거. 네. UI의 설계 원칙 4가지 구분할 수 있게끔 익혀놓으시면 되겠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 사용은 직관성.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UI 시나리오 문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UI 시나리오는 뭔데? UI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미리 그려봄으로써 서비스 전체 윤곽을 표현한 거고, 네, 웹이나 앱을 사용하는 모든 단계마다 일어나는 사용자와 서비스의 상호작용을 기술로 하는 게 UI 시나리오입니다. 설명도 틀린 거. 1번. 사용자의 태스크보다 시스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술한다. 이게 틀렸어요. 네. 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용자가 실제적으로 업무적인 부분 자체가 어떤 태스크, 업무적인 부분 자체에 초점 맞춰가지고 해당 기술하는 게 UI 시나리오 문서 작성에 필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어. 시나리오의 수정 또는 개선상 반영이 쉬워야 되겠다. 변경사항이 언제 어디서 어떤 부분 왜 발생했는지 추적이 쉬워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네. 틀린 건 1번. UI 시나리오는 시스템 기능보다는 사용자의 태스크에 초점 맞춰서 기술한다. 11번입니다. 네. 다음 중 감성공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성공학은 사용자에 대한 경험치, UX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개념상으로 틀린 거는 UX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가 느낀 총체적인 경험을 UX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감성공학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복합적 감각을 뜻한다. 자, 간단하게 개념 정리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감성공학 설명에 틀린 거. 제품이나 작업 환경을 사용자 감성에 맞도록 설계 및 제작하는 기술이야. 맞겠죠? 인문사회, 과학, 공학이나 의학 등 여러 학문이 공존하는 종합 학문이 될 거고요. 감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체 계측 기술이나 감각 계측 기술이나 센서 인공지능이 요구되겠죠. 감성은 사용자가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험은 UX, User Experience를 설명하고 있고 감성이 아니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공통 모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스템 내에 여러 서버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모듈이야. 공통 모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재사용에 대한 이점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향상시켜서 개발 비용 절감에 도움된다. 맞고요. 모듈 간의 표준화로 소프트웨어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거고요. 공통 모듈은 외부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아야 됩니다. 결합도는 낮아야 됩니다. 결합도가 높으면 품질도는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결합도가 낮아야 해당 모듈의 품질도는 높아요. 4번이 틀렸습니다. 결합도, 응집도 관련된 문제 소프트웨어 파트에서 꼭 나와요. 다음 13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결합도와 응집도 사용되어지는데 다음 중 설계 품질도가 가장 높은 거는 결합도는 낮아야 되고요. 응집도는 높아야 돼요. 응집도는 모듈 내의 내부적인 측면에 대한 구성 요소 간의 응집력이니까 응집력 높은 게 좋고요.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간의 상호작용인데 해당 모듈 간의 독립성이 결합도가 높으면 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모듈 내부 응집도 그리고 모듈 사이에는 낮은 결합도.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4번 응집도가 강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응집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응집도는 총 7개고요. 결합도는 6개예요. 네. 응집도는 기능적 응집도, 순차적 응집도, 통신적 응집도,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네. 암기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암기. 어떻게? 네, 머릿걸. 기능은 순차적으로 통신해야 절차적인 시간이 논리적이고 우연은 낮다. 뭐 이렇게. 네. 자, 강화수는 기능이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순차, 그리고 절차적, 논리적, 네, 1번 정답입니다. 이 문제형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응집도나 결합도 관련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네. 기능은 순차적으로 통신해야 절차적 시간이 논리적이고 우연이 낮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5번입니다.
객체 제한 기법에서요. 상속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객체 제한 기법 관련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네. 객체 제한 기법의 특징 5가지 있죠. 네, 5가지.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은리. 이 문제에서는 상속을 묻고 있어요. 상속을 물려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네. 필요한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추출해내는 것은 추상화입니다. 상위 클래스 메소드와 속성을 하위가 그대로 이어받는 게 상속이고, 상위 클래스에서 선호하는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재설계, 각 클래스 내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네. 정보를 다른 객체로부터 숨긴다. 정보 언니. 상위 클래스에서 선호하는 메소드를 하위 클래스 메소드 재설계, 다형성. 네. 상속성은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6번. 객체 제한 개발 방법론이 클래스 간의 관계에서 집합관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클래스 간의 연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 클래스가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거. 컴퓨터 본체를 구성하고 구성 요소들은 하드디스크, 마더보드, 램 메모리,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독립적으로 어떤 기능성이 가능하죠. 집합관계를 나타내는 UML의 표현 기호는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채워져 있는 마름모는요, 얘는 복합관계. 2번에 비어있는 삼각형은요, 이거 상속관계. 그냥 실선은요, 얘 연관관계.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 종류 중에 상위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작성법에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작성은 하위 클래스에서 실행하는 디자인, 패턴 디자인, 패턴은 뭐야? 이렇게, 디자인 패턴은 뭔가? 패턴 앞에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디자인 패턴은 앱스트랙션 팩토리, 팩토리 메소드, 프로토타입, 싱글톤. 정답은요, 얘는 암기하세요. 팩토리, 공장이죠. 공장에서 뼈대 세우고요. 하위,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익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크게는요. 다음 중 생성 패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 이런 형태의 문제, 기출문제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했던 팩토리 메서드, 싱글톤, 어댑터, 파사드,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이 5가지는 시험 자주 나오니까 꼭 익혀놓으세요. 개념. 다음 18번입니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종류 중에 기능적인 요구사항, 비기능적인 요구사항 나눌 수 있는데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거를 골라라. 기능적 요구사항은 대표적으로는 어떤 걸 입력한다든지 어떤 걸 출력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고요. 비기능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제도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성이 좀 있고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기능적 요구사항들은 성능, 응답 시간이나 처리량, 그리고 사용에 대한 용이성, 신뢰도, 보안성, 운영상에서의 제약이나 안정성과 같은 것들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되어져요. 응답 시간 처리량 맞죠? 인사 및 회계 정보에 대한 등록은 이건 입력이잖아요. 얘가 기능이에요. 기능적 요구사항이고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맞고 시스템 접근 통제 보안이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인터페이스 설계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인터페이스 설계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테이블 정의서, 코드 정의서, 객체 정의서 이 3가지가 해당되어지고요. 인덱스 정의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소프트웨어 설계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터페이스 처리 유형과 발생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처리 유형과 발생 주기예요. 1번, 인터페이스 발생 주기는 업무 성격과 송수신 데이터의 양을 고려해서 메일 또는 수시동으로 정의하자. 맞고, 2번째, 인터페이스 처리 유형은 업무의 성격 및 전송량을 고려하여 정의하자. 3번째, 인터페이스 처리 유형 중에 배치는 일괄 처리입니다.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양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배치 방식은 소량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가 틀렸어요. 네. 세탁기를 돌릴 때 어떻게? 양말 하나 나왔어. 세탁기 돌리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한 드럼이 가득 찰 때까지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죠. 대량의 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게 배치입니다. 네. 인터페이스 처리 이용 중에 지연 처리 방식은 데이터를 몇 건 단위로 처리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때 사용한다. 어떤 거? 네. 지연 처리 방식. 요거 별도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요것도 개념 익혀놓으세요. 지연 처리 방식은 비용이 많이 발생할 때 사용한다. 자, 이 문제에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문제 20문제 풀이 마쳤습니다. 자, 모의고사 3회차 두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개발 20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데크 대안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선적으로 자료구조에서, 네, 크게 선형 자료구조의 종류. 자주 물어줘요. 리스트, 스택, 큐, 데크가 있고요. 비선형 자료구조의 종류, 그래프, 트리, 개념 정리 먼저 했습니다. 네, 데크는 선형 자료구조에 해당되어지는데, 설명조 옳지 않은 거. 입력 제한 데크가 있고 출력 제한 데크가 있다. 네. 이 데크는 양쪽 단에 다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한 거. 데크는. 네. 큐는 한쪽에서만 입력되고 한쪽에서만 나오는 거. 입력 제한 데크는요, 네, 셀프가 아니라 스크롤이고요. 출력 제한 데크는요, 셀프예요. 그래서 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삽입과 삭제가 리스트 양쪽 끝에 발생할 수 있고, 스택과 큐의 장점으로 구성한 거고, 더블 핸디드 데크의 약어야. 네. 는 맞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순서가 A, B, C, D로 정해진 입력 자료를 푸시 팝. 네, 푸시가 넣는 거예요. 네. 자, 스택이다. 스택은 바닥이 막혀 있는 이러한 네, 버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푸시는 넣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A, B, C, D. A를 먼저 어떻게 푸시해? 그러면 A가 들어갔어요. A. 그다음 또 푸시해. 네, 그 다음 순서가 B가 푸시 되겠죠? 들어가겠죠? 그 다음 팝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꺼냈어요. 문제에서 묻는 건 출력 결과를 묻고 있어요. 네. 꺼낸 게 B입니다. B가 먼저 출력될 거고요. 네. B 자리가 비어지고, 푸시, 팝, 푸시. B 다음에 C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C. 그 다음에 또 푸시. 그 다음에 위에 D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팝 이렇게 되니까, 먼저 들어간 게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게 스택 방식이에요. 네, 팝 꺼내면 D가 꺼집어내지고요. 그 다음에 또 팝 꺼내면 C가 꺼집어내지고요. 마지막으로 A가 꺼집어내져요. 네. 그래서 출력 결과치는 B, D, C, A. B, D, C, A.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트리에 대해서 인오더로 운행한 결과는 네, 순회. 네, 이진트리의 순회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꼭 나오는데요. 네. 순회의 종류는 전이순회가 있고요. 중이순회가 있고요. 후이순회가 있어요. 순서상으로서요. 전이순회라고 하는 부분은 가운데 있는 제일 상위, 네. 중간을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자, 근데 이 케이스는 뭐예요? 인오더니까, 인오더는요, 네. 왼쪽, 중간, 오른쪽. 요렇게, 네, 순회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 운행 결과 옳은 걸 골라라 이게 있어요. 왼쪽 단을 먼저 다 순회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갔다가 오른쪽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제일 먼저 방문해야 될 부분 자체는 D입니다. A를 기준으로 해서요.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가니까 B인데 B의 왼쪽이 또 있어요. 그러면 D부터 먼저 D. 그 다음에 중간, 네, B. 그 다음에 오른쪽 가려고 하니까 없어요. 네, 오른쪽 가려고 없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A의 왼쪽이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중간 A.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는데 C의 하위가 있으니까 하위 트리에서 순서가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왼쪽, 중간, 오른쪽. 자, 정답은 B. D, B, A, E, C, F.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인오더를 물었던 부분이에요. 전이순회, 중이순회, 후이순회 중에 한 문제 꼭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네, 영어로 묻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which, 어느 거냐, 네, 디자인, 스텝, 네, 설계 단계.
데이터베이스의 올바른 설계 단계가 어느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요구사항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물리. 이 순서입니다. 네. 요구사항 포뮬레이션이 먼저 돼야 되고요. 네. 1번하고 3번. 제일 첫 번째 왔으니까. 그 다음에가 뭐가 해야 되느냐? 컨셉츄얼 스키마. 네. 똑같고. 그 다음에 피지컬이냐? 로지컬이냐? 로지컬이 먼저 와야 돼요. 네, 정답 3번입니다. Requirement Formulation, Conceptual, 개념, 논리, 피지컬, 물리. 정답은 3번. 예. 답이 잘못됐어요. 네. 정답은 요구사항, 개념, 논리, 물리. 3번입니다. 다음.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해서 관계 연산을 처리를 할 때, 예상치 못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뭔데?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 삽입, 삭제, 네. 그 다음에, 수정, 이상이죠, 이상. 1번입니다. 네.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으로 릴레이션의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 연산 수행할 때 네, 발생하는 부작용, 이상. 다음 6번입니다. 정교화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1번 어떠한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게 만든다. 정교화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네. 두 번째, 중복을 배제하여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도모한다. 도모라는 것은 장려한다는 말이잖아요. 많이 발생할 거 하라라는 부분인데, 정교화의 목적은 중복 방지로 데이터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을 막는 거죠. 네.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이고 효과적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맞습니다. 네. 틀린 건 2번.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스키마의 종류는 뭔데? 네. 스키마 묻고 있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입니다. 네. 자료 구조, 표현 방법. 네. 물리적 저장 장치 입장에서 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로서 물리적.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질 레코드 형식을 정의하고 데이터 항목의 표현 방법과 내부 레코드의 물리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피지컬이죠. 네.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하는 부분 자체는 인터널이에요. 내부, 네. 인터널 스키마. 외부는 바깥에서 보여지는 거. 네.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인, 로지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정답이고,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이에요. 그래서 인터널 스키마가 정답입니다. 물리적인 구조 묻고 있으니까. 다음 8번입니다. 네. 인덱스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 부분이에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인덱스는 데이터 레코드를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네. 키와 포인트 쌍으로 네. 구성하는 데이터 구조다. 인덱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와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그렇죠. 인덱스는 하나 이상의 필드로 만들어도 된다. 네. 레코드의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는 인덱스의 개수를 최대한 많게 한다. 레코드의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는 인덱스 개수를 최대한 많게 하지 않고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인덱스를 통해서 테이블의 레코드 액세스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레코드 삽입과 삭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는 인덱스 개수를 최소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 9번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작업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 변화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네. 입력되어진 내용물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거, 추가, 수정, 삭제 같은 거,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작업 단위는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설계의 최소 단위인 모듈에 초점을 두고 테스트하는 건 뭔데? 쉬워요. 네. 모듈 테스트가 되겠죠. 모듈 테스트는 단위 테스트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는 두 개 이상의 모듈, 네, 공통 모듈 테스트하는 거.
다음.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형상 관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변경사항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변경사항. 개발 인력 관리, 개발 과정에 대한 변화사항을 관리하는 거. 2번이 정답입니다. 형상 관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거야. 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는 건 무엇인가? 네, 설명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 또는 개선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야.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나 사용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네, 소프트웨어 패키징과 관련되어진 문제인데요. 네, 정답은 릴리즈 노트에 해당되어집니다. 최종 사용자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작성 문서, 릴리즈 노트. 1번 정답이고요. 13번입니다. 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과 관련된 문제. 빌드 자동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네. 빌드 자동화 도구, 빌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지고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스 코드를 실행 파일을 만드는 빌드와 테스트와 배포 과정까지도 자동으로 하는 도구가 빌드 자동화 도구야.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젠킨스는 친숙한 웹 GUI 제공으로 사용이 쉽다. 맞습니다. 젠킨스는 주로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빌드 자동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래들입니다. 그래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래들은 그루비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형태 자동화 도구야.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환경, 개발 환경의 빌드 도구는 그래들입니다. 14번. 블랙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 네, 해당 테스트적인 부분인데요. 네, 블랙박스 또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 하나만 명확하게 익혀놓으시면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꼬아도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블랙박스 검사만이라도요. 명확하게 네,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 테스트의 차이점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소스코드를 보면서 테스트한다. 화이트박스. 소스코드를 안 본다. 안 보고 그냥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출력을 이렇게 보면서 네, 테스트하는 게 블랙박스예요. 보기 항목 데이터 흐름. 자, 소스 내에서 소스를 읽어나갈 때 흐름, 저기 부분을 컨트롤하는 건 제어문이다. 네, 제어의 종류는 네, 해당 조건이 있고 반복이 있고 네, 분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화이트박스에 해당되어서요. 네, 반복으로서는 루프도 있겠죠. 데이터 흐름과 루프 검사 얘는요. 네,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이고요. 동치 분할 기법, 경계가 분석, 원인 효과 그래픽 기법, 비교 검사 이 부분은 블랙박스 기법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검사 기법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디귿, 리을, 미음, 비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오히려 화이트박스 개념 익혀놓으시면 오히려 얘가 더 이해하기 쉽긴 해요. 네, 그죠. 네. 흐름 검사, 루프 검사, 분기 검사, 조건 검사. 아닌 거는 블랙박스 테스트 이렇게 보셔도 되고. 다음 15번.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 따른 테스트 순서로 올바른 걸 골라라. 네, 개괄적 문제용인데요. 네, 모듈 중에 네, 단일 모듈을 테스트하는 것부터 범위가 작은 것부터 범위를 넓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제일 작은 거는 단위 테스트, 그 다음이 통합 테스트, 그 다음이 시스템, 마지막이 네, 넘겨줘가지고 사용자가 테스트해보는 거 인수 테스트. 그래서 네, 개발 단계 테스트 올바른 순서는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알파 테스트, 알파 검사와 베타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아까 단계별 중에서 이 검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인수 테스트에 해당되어져요. 네, 인수 테스트의 종류에 해당되어지는데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실험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테스트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경우의 수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컴퓨터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충돌 발생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가 너무 무궁무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용자들한테 우리 소프트웨어 새로 개발했는데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테스트만
해줄 사람 뽑아. 그게 베타 테스트입니다. 베타 테스트를 뽑아가지고 보통 6개월 정도 무료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걸 수집해가지고 우리가 개선을 한다. 이렇게. 그게 베타 테스트거든요. 알파 테스트는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검사한다. 네. 개발자 위주 테스트입니다. 맞고요. 베타 테스트는 선정되어진 최종 사용자가 여러 명의 사용자 앞에서 검사한다. 네. 얘는 컨트롤 안 해요. 네. 그냥 이용자들이 그냥 이용하면서 어떤 오류가 있는 걸 나중에 캐치. 베타 검사는 오류와 사용자의 문제점을 사용자와 개발자와 함께 확인하면서 기록하는 부분은 얘는 알파 테스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알파 테스트는 통제되어진 환경에서, 베타 테스트는 개발자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한다. 맞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알파 테스트는 실행 환경, 베타 테스트는 그냥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끔. 네, 17번입니다. 네, 다음 자료에 대하여 삽입정렬 기법을 사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자 한다. 이 예전의 결과는, 네, 정렬 알고리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자, 정렬 알고리즘 종류는 삽입정렬, 그리고 버블 정렬, 네, 선택 정렬이 있는데, 삽입정렬은요, 순차적으로 비교하면서, 자, 먼저 왼쪽 두 개, 네, 첫 번째 이 두 개를 비교해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5하고 4하고, 오름차순 정렬이니까 작은 거를 앞쪽에 배치해요. 네. 그러면은 두 개에서 작은 거는 4가 작으니까 4를 앞쪽에 배치하고 밀려요. 5가 뒤로. 그래서 4, 3, 2, 1. 이게 1의 정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또 왼쪽 것들하고 비교해가지고요. 자리 배치를 시켜요. 자리 배치를 시키게 되면, 네. 3은 4, 5보다 작으니까 제일 앞에 가겠다. 그죠? 제일 앞에 가면서 또 이 상태에서 밀려요. 그래서 3, 4, 5, 2, 1. 2회전한 결과이니까, 네. 3, 4, 5, 2, 1.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레코드가 구성되어 있을 때 이진 검색 방법으로 14를 찾을 때 비교하는 횟수는 어떻게 돼? 이진 탐색은요, 정렬되어진 데이터 집합을 이분법으로 반토막씩 내요. 반토막씩 내면서 해당 분할되어진 위치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반토막 내면서, 네, 찾아가는데 14를 찾으려고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비교 대상이 몇 개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5개다. 그죠? 15개를 반토막 내게 되면 몇 번째가 반틈 위치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요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가 중간점일 거예요. 자, 이 중간점에 있는 거하고 얘하고를 비교를 해요. 얘가 14가 맞아? 얘가. 14가 맞아? 아니잖아요. 네. 아니면은, 다시, 반토막 난 부분 중에 14는 8보다 크니까, 네. 이쪽 부분에서요. 이쪽 부분에서 다시 이분법, 다시 반으로 나눠요. 네. 반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둘, 넷, 여섯, 7개니까, 네. 네 번째 값 위치가, 반토막 나는 부분인데 얘가 비교 대상입니다. 14가 맞아? 12잖아,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반 쪼개요. 네. 반 쪼개가지고, 14는 12보다 크니까 남아있는 여기. 중에서요, 네. 다시 이분법 나눴을 때 반토막 내주는 부분이 얘잖아요. 네. 요게 14가 맞죠? 네. 자, 방금까지 비교했던 횟수는 전체에서 한번 비교했고요. 네, 8하고 비교했고요. 그 다음 12하고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14하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반토막 내면서 해당 비교했던 횟수는 총 3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네, EAI 구축 유형 중에 메시지 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네. EAI 구축 유형의 종류는 총 4가지. 네. 포인트 투 포인트, 허브 앤 스포크, 그 다음에 메시지 버스, 하이브리드 방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통합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1대1로 연결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포인트 투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허브 앤 스포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를 주어서 처리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중간에 해당 버스를 두고요. 네, 이렇게 돼 있는 방식. 이게 메시지 버스 방식 설명 맞고요.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 그룹 간에는 메시지 버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네. 메시지 버스에 대한 설명 올바른 건 3번입니다. 다음, 네, 마지막 20번입니다.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 적용 대상. 네, 저희 내용사에서 살펴볼 때 몇 개, 3개 살펴봤었거든요. 네. 먼저는 애플리케이션요, 프로그램, 네, 시큐어 코딩이라고 해서 소스 코딩적인 측면에서, 네, 저희 인터페이스 보안 기능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내에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암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었고,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계층 단위별로, 네, 계층별, 5에서 7계층 있죠. 네.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전송, 네, 네트워크 전송, 네, 세션, 그 다음 표현, 그 다음에 응용 계층, 이렇게, 네, 보안 기능. 이 중에서 이제 전송 계층, 전송하는 과정상에서의 어떤, 네, 보안적인 측면에 대한, 기능, 적용적인 부분 살펴봤고요. 네. 4번 트랜스포트 보안 기능 적용 대상으로 살펴봤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건 4번입니다. 자, 이상으로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네, 20문제 풀이 마쳤습니다. 자, 모의고사 3회차요, 네, 세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20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절차형 SQL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기, 반복 등의 제어문이 포함되어진 연속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와 다르게 사용자가 함수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차형 SQL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네, procedure와 사용자 정의 함수 그리고 trigger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용자 함수를 정의해 사용하는 건 사용자 정의 함수 네, 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틀렸고 begin and 형식의 블록 구조로 구성되어지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DBMS에 저장되어 실행되기 때문에 입 출력 패킷이 적다. 맞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네. between 연산의 의미와 동일한 것은 between은 뭐뭐 사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자, SQL문 셀렉트문인데 모든 필드 다 가져와 어디 성적 테이블로부터 where 조건이요. 점수 필드가 between 90 and 95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요 부분에 대한 의미는 90, 91, 92, 93, 94, 95 내에 있는 거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비교연산자로 한다면은 90 이상이면서 95 이하인 거. 그래서 네, 점수가 90 이상이면서 95 이하인 거. 1번이 정답입니다. 3번입니다. 네.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네, 랭귀지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하는 것만 나열한 걸 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DML 데이터 조작어는 대표적으로 4가지. 네. select, insert, select, update, insert. 이 3가지. 하나는 delete. 네. grant는 DCL 구문입니다. 네. 데이터 네, 컨트롤 랭귀지에 해당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개념 문제예요. 네. DML에 해당되어지는 거 4가지. DDL은 create, alter, 네, drop, rename, truncate. 그 다음에 DCL은 grant, revoke, commit, rollback. 이렇게. 네. 정답은, 네, 기억, 니은, 디귿.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SQL문은 뭔데? 네. 얘는, 테이블을 정의한다는 걸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들다. 만드는 건 create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create 구문. create, 네. 테이블, 이렇게.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트랜잭션에서 SQL문들에 의해서 수행된 모든 갱신을 업데이트했던 걸 취소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트랜잭션의 첫 구문이 실행되기 전 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트랜잭션 연산자는 수행됐던 거를 다시 돌린다. 네.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롤백입니다. 롤백. 네. 1번이 정답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트랜잭션 원자성이 깨어지는 경우 처음 다시 시작하거나 부분적으로만 결과를 취소하는 거.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으로만 나열한 걸 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옳은 내용, 네. 옳지 않으냐, 아니라 옳은 내용, 올바른 거, 네, 나이란 거. 뷰는요, 저장 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 안 해요. 네, 얘는 논리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1번, 가는 아니고요. A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뷰가 정의되어진 기본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뷰는 삭제가 돼요. 뷰가 정의된 기본 테이블이 삭제되더라도 뷰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얘도 틀렸어요. 네. DBA는 보안 측면에서 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뷰로 구성되어진 내용의 삽입, 삭제, 갱신, 연산에 제약이 따른다. 정답은 네, CD. 세 번째, 네 번째만 맞습니다. 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다음 relation의 degree하고 cardinality. degree는 차수죠. 네, 차수는 이 속성 해당 attribute 수. 몇 개야? 3개죠. 네. 그 다음에 cardinality는요. 네. 튜플 수예요. 첫 번째 얘 제외해야 됩니다. 네. 해당 머리걸 부분은 빼고요. 네. 이런 부분은 빼고 입력 데이터 부분만 하나, 둘, 셋, 4개다. 그죠? 네. 4개. cardinality 4개, degree 3개. 정답은 degree 3개, cardinality 4개. 2번이 정답입니다. cardinality는 relation에서의 튜플의 전체 개수고 degree는 relation에서 속성 attribute의 전체 개수다. 다음 8번입니다. 다음은 다음은 관계대수의 수학적 표현식인데 해당하는 연산은 뭔데? 네. 관계대수의 연산 중에서 지금 현재 묻고 있는 대상은 일반 집합 연산자, 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그 다음에 교차, 곱, 카디션 프로덕트. 네. 근데 여기서는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곱이에요. 네. 그래서 합, 교, 차 중에 카디션 프로덕트, 교차, 곱.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그리고 구조에 관한 모든 데이터에 포함되어지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야. 시스템 카테고리 문제 함수 꼭 나옵니다. 네. 1번 볼게요. 보기 항목. 시스템 카테고리의 갱신은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SQL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직접 갱신하여야 된다가 틀렸습니다. 자, 사용자가 시스템 카테고리에 어떤 권한을 가지느냐? 갱신 권한은 못 가져요. 조회 권한만 가집니다. 조회만. 네, 볼 수만 있고 수정 못 해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갱신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지는 데이터 객체에 대한 정의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DBM에서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데이터 집합체고 카테고리에 저장되어진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도 한다. 네. 1번이 틀렸고 다음 10번입니다. 객체 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R 모델요. 네. 첫 번째 오너 멤버 관계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종류로서요. 관계 데이터 모델과 계청 데이터 모델과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오너 멤버 관계에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에 해당되어지고 객체 관계 모델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객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기본 요소로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은 있고 ER 다이어그램에서 네, 객체 타입은 사각형, ER 다이어그램에서 속성은 타원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오너 멤버 관계로 네, 구성되어진 데이터 모델은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로 구성되는 데이터 모델은 계청형 데이터 모델.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1번입니다. 정규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규화는 데이터 중복성을 제거해서 해당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의 종류, 네. 추가, 삽입 이상, 수정 이상, 삭제 이상을 없애자.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맞죠? 중복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거 아니고 중복 데이터를 없애야죠. 네, 활성화가 아니고. 그래서 2번 틀렸고 수정 삭제 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최소화, 테이블 브리치 위험의 최소화는 맞습니다. 네. 다음. 자, 12번입니다. 네, 정규화 과정 중에 1NF에서 2NF가 되기 위한 조건. NF라고 하는 것은 normal form입니다. normal form. 정규형이에요. 네, normal form. 1정규형에서 2정규형이 되기 위한 과정은 제2정규화 과정이 적용이 되어지겠다.
제1정규화부터 제5정규화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제1정규화는 중복 속성 제거, 제2정규화는 부분 함속 종속성 제거, 제3정규화는 이행 함수 종속성 제거, 제4정규화는 닫치 종속성 제거, 제5정규화는 조인 종속성 제거였어요. 그러면 제2정규화는 부분 함수 종속성 제거를 설명하고 있는 걸 고르면 되겠는데 1NF로 만족하고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이어야 된다. 네, 1정규화, 부분 종속성, 중복 속성 제거. 1정규화 만족하고 키가 아닌 모든 어트리뷰트들이 기본 키에 이행적으로 함수 종속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3정규화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1정규화가 만족하고 닫치 종속성은 제4정규화 1정규화를 만족하고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 완전 함수 종속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도 나와요. 네. 어쨌든 정규화와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반드시 네, 정리하시고 이해해 두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 1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물리적 설계 단계에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설계 사항은 뭐냐면은 세 가지.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그리고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 그 다음에 접근 경로 설계, 이 세 가지가 물리적 설계 단계에 수행하는 내용이고요. 네. 마지막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는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다음 14번입니다. 단일 디스크로 처리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서버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기술을 스토리지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지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네. 스토리지의 종류는요. 네.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 DAS, 그리고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NAS, 그리고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SAN,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SSN이 틀렸어요. SSN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얘는 네.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저장 장치, 네. 보조 기억 장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메모리. 틀린 건 1번. 다음 15번입니다. 네.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4대 투명성의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대 투명성의 종류는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설명 한번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트랜잭션은 특정 데이터 항목 위치에 의존적이면 안 되죠. 네. 위치에 상관없이 동작 이렇게 되니까 1번 틀렸네요. 네. 중복 투명성은 트랜잭션이 데이터 중복 개수나 중복 사실을 모르고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맞고요. 병행 투명성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진 다수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행되더라도 그 트랜잭션의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애 투명성은 트랜잭션, DBMS, 네트워크, 장애에도 불구하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처리한다. 요게요, 네, 다르게 꼬아가지고 대상 자체를 달리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요 개념 4가지. 위치 투명성, 중복 투명성, 병행 투명성, 장애 투명성은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다음 16번 데이터베이스 파티션 설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파티션은 대량의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작은 논리적인 단위로 나눈 거야.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파티션별로 데이터가 분산되어서 저장되므로 디스크의 성능은 향상이 되어서 네, 해당 조건이 많은 쪽이 있는가 하면 또 적은 쪽도 있고 하니까 얘를 이제 분산 저장 네, 해서 관리하면 전반적으로 디스크 성능 향상이 된다. 맞고요. 테이블을 파티셔닝 분할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된다. 네. 네. 물리적으로요. 물리적으로 별도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파티션을 수행하면 데이터 가용성이 향상된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7번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자, 데이터베이스 무결성의 종류는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사용자 정의 무결성이 있는데요. 네. 단계별로 볼게요. 개체 무결성은 기본키가 널 값이나 중복값을 갈 수 없다라는 게 네, 개체 무결성입니다.
한 릴레이션의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값은 널 중복값을 갈 수 없음을 규정한다. 맞고요. 무결성 규정에는 규정 이름이나 검사식이나 제약 조건도를 명시한다. 네. 도메인 무결성은 주어진 튜플이라고 하는 부분은 테이블 내의 가로 행을 튜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도메인 무결성은 튜플의 값이 그 튜플이 정의되어진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 이게 틀렸어요. 튜플이 아니라 속성이요, 속성. 해당 열 단위로. 해당 예를 들어서 성별이야. 네.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예를 들어서 양분하다. 남자, 여자 두 개밖에 없어. 네. 그런 식으로. 네. 속성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네.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한다. 튜플이 아니라 속성이어야 되고 틀렸고. 네 번째, 트리거는 트리거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명시한다. 맞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네. 다음의 설명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영어로 나와 있는데 천천히 볼게요. 네. It is single field 또는 combination of field. 필드 하나의 단일 필드나 필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해당 테이블에서 열을 이야기합니다. 네. 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싱글 필드 또는 combination 필드인데 네. 필드와 연결인데 uniquely 네. 유일하게 define 정의한다.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구분하는 유일성 가진다. It is 또한 called major key라고 한다. 주된 키라고 한다. 유일성, 튜플의 유일성을 구분할 수 있는 키들은 후보키가 돼요. 캔디데이트. 후보키가 되고요. 후보키에서요, 주된 키라고 불리우는 키는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입니다. It is mainly used when a record are searched 또는 sought 정렬일 때 사용되어져. 네. 기본 키에 대한 설명입니다. 키 종류,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등이 있습니다. 다음 19번입니다. 반정규화, 정규화를 반대로요 깨는 거죠. 반정규화라고 하는 분 자체는. 정규화의 목적 취지는 데이터 중복성으로 이상을 네, 없앤다. 추가, 수정, 삭제. 이상을 없애는 건데 그렇게 그 목적 취지로 테이블들을 분할하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정규화는 오히려요. 네, 중복 테이블을 또는 중복 속성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반정규화 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정규화 중복 테이블 추가하는 경우는 네, 힌트로 제가 미리 정리를 했는데 우선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규화로 인해서 수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야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하는 경우에 적합해 특정 범위 데이터만 자주 처리하는 경우나 처리 범위를 줄이지 않고도 수행 속도가 개선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복 테이블을 추가를 합니다. 보기 볼게요. 정규화로 인해서 수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네, 중복 테이블 추가해 맞아요. 특정 범위의 데이터만 자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범위를 늘리지 않고도 수행 속도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네, 이게 틀렸죠. 보기를 꼬아냈어요. 처리 범위를 줄이지 않고도, 네, 늘리지가 아니라 줄이지 않고도 수행 속도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네, 많은 범위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하는 경우, 맞습니다.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20번 문제. 운영 중인 기본 정보 시스템이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새로 개발할 정보 시스템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변환한 후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문제에서요, 정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네. 데이터를 추출, 그리고, 네, 변환, 적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데이터 전환입니다. 데이터 전환. 변환이 아니라 데이터 전환입니다. 네. 데이터 전환은 네, 기존의 정보 시스템에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뽑아요. 익스트랙션 하고요. 그리고 새로 시스템이 운영 가능하도록 트랜스포메이션, 변환하고요. 그 다음에 로딩 하는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변환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요. 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20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네, 모의고사 3의 네 번째 과목 프로그램 언어 활용 20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틀린 거 골라라. 1번.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과 구축 설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어떠한 해당 개발 환경 구축에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겠죠. 맞고요. 개발 환경 구축은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개발 환경 구축은 크게 개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환경과 개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틀렸다라고 딱 집어가지고 뽑기는 네,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개발 환경 구축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네, 그래서 요게 가장 네, 고려사항으로 아닌 거다. 세 번째,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구축이 필요하고, 네 번째, 개발에 사용되어지는 제품의 성능, 라이센스, 그리고 사용 편의성에 대한 내용 파악도 필요합니다. 틀린 것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발 언어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개발 언어 선정 기준은 네, 5가지가 있는데요. 네, 힌트로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 적정성이 있고요. 네,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 선택한 언어가 해당 이 환경에 맞느냐. 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언어별로 보면 운영체제 지원되어지는 게 불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랭귀지는 리눅스에서는 지원 안 되거든요. 적정성, 그리고 효율적이냐, 네, 이식성이 높으냐, 친밀성이 높으냐, 기존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랭귀지이냐, 그리고 범용성, 네, 다양하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느냐, 5가지가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개발하는 시스템이나 응용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합하느냐, 이건 적정성에 해당되어지겠죠. 네. 그 다음, 코드의 작성 및 구현이 효율적이냐, 네, 효율성에 해당되어지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일반적인 PC 및 OS에 개발 환경이 설치 가능하냐, 네, 이건 이식성이 되겠죠.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네. 대표적으로 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언어가 C 언어입니다. 네. 리눅스도 윈도우도 다 지원한다. 네 번째,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는 개발 언어보다는 최신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좋다. 네. 꼭 최신 언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기존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 언어가 친밀성이 높죠. 네. 그래서 친밀성도 고려 요소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공통 모듈 구현 파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새로운 개발 방법론의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기존의 거 다시 이용하니까 네. 새롭게 해야 되는 케이스가 줄어드니까 네. 새로운 개발 방법론 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은 높여지는 거죠. 네. 검증되어진 소스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네. 생산성 향상 맞고요. 프로젝트 실패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이게 들렸습니다. 네. 검증되어진 소스니까 네. 기존에 잘 동작했던 거 다시 이용하는 거니까 실패 위험성 증가는 아니고 반대로 감소한다. 네. 시스템의 명세, 설계, 코드 등 문서의 공유도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독립적인 모듈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결합도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결합도는 높은 게 좋으냐? 결합도는 높은 게 안 좋습니다. 네. 결합도는 오히려 낮은 게 좋습니다. 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응집도는 높은 게 좋습니다. 모듈 내의 구성 요소 간의 끈끈한 응집도 정도는 높은 게 좋고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의존도가 높은 거는 독립성이 낮아요. 독립성이.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부분은 독립적인 모듈이 되기 위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독립성이 높은 해당 모듈의 결합도는 낮은 게 좋습니다. 네. 자, 결합도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 순으로 네, 결합도가 제일 높은 게 내용 결합도, 제일 낮은 게 자료 결합도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묻는 부분 자체는요. 독립성이 높은 결합도는 낮은 거. 제일 낮은 건 자료 결합도, 그 다음 낮은 건 스탬프 결합도. 보기 항목의 컨텐츠 내용이고요. 스탬프, 네. 커먼, 네,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제어입니다. 네. 제일 결합도가 낮은 것은 스탬프 결합도.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안 점검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보안 기능은 인증, 접근 제어, 비밀성, 암호화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할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이 된다. 네, 맞고요. 두 번째, 에러 처리. 에러 처리는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사전에 정의해서 예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캡슐화는 묶었다는 말이에요. 네, 데이터하고
처리한 동작, 함수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코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요. 에러 처리는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 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항목은 총 둘, 넷, 여섯, 7가지 입력 데이터 검정 및 표현, 보안 기능, 시간 및 상태, 에러 처리, 코드 오류, 캡슐화, API 오용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4번은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정 누락은 검정 데이터의 입력 데이터의 검정 및 표현에 해당되어지고 에러 처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사용자와 상호작용 없이 여러 작업들이 미리 정해진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것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양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처리되어지게끔 하는 부분 자체는 배치 프로그램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바의 데이터 타입 종류 중에 크기가 가장 큰 것은 해당 데이터 타입, 데이터 형식별로 저장 공간이 차지하는 공간 크기가 달라요. 보기 항목에 주어져 있는 부분 바이트는 1바이트, 8비트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요. 인트는요, 요거는 4바이트, 48에 32, 32비트가 필요하고요. 쇼트는 2바이트. 마지막으로 롱은 8바이트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 중에 크기가 가장 큰 것은 롱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더 상세하게는 저희가 학습했던 해당 표 데이터 타입의 종류는 문자, 정수, 실수, 논리고 다시 문자는 데이터 타입이 CHAR이었고 정수는 byte, short, int, long. 지금 이제 보기 항목이 이 4가지가 주어져 있는 보기 항목이죠. 왜 실수는 플로트, 더블, 논리는 불린이 있다. 크기는 CHAR이 2바이트, 바이트가 1바이트, short 2바이트, int 4바이트, long 8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불린은 1바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연산자의 종류 여러 개가 있었어요. 표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산자의 종류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은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equal, 플러스 equal, 더한 다음에 대입해 또는 마이너스 equal, 별표 equal은 곱한 다음에 대입하라 이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항이 3개야. 조건식을 만족할 때 두 번째 요 물음표 뒤에 있는 거 요게 만족할 때 실행하는 거고 뒤에 거는 세미콜론 뒤에 있는 게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하는 거. 그다음 논리 연산자. 그다음에 관계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부정 정감, 산술 연산자, 갈로 대갈로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항목 중에서요.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나열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첫 번째 대입 연산자. 그다음은 보기 항목에서요. 사막 연산자가 지금 보기 항목에 사용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높은 것은 논리 연산자예요. 논리 and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1번하고 4번 맞고요. 2번하고 3번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비교했을 때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 덧셈, 곱셈,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정답 연산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9번입니다. 후위 표기 포스트픽스 다음과 같을 때 연산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당 주어져 있는 보기가 후위로 표기한 식이야 이 말입니다. 후위 표기식은 변수, 연산 이렇게 표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수식은 인픽스, 중위표기법이에요. 변수와 변수 사이에 연산자를 배치하는 거. 자, 그러면 후위 표기식을 중위표기식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면 되겠죠. 자, 후위 표기식은요, 변수, 연산으로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변수, 연산 순인 거를 뽑아보세요. 뽑았을 때 요거 값 지금 현재 이거는 42, 4가 아니라 4, 2, 4 별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연산이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변수, 연산.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얘를 2, 그 다음 순서를 별표,
그 다음에 4. 이렇게 하고 갈로 묶어요. 그럼 요 계산이 되면 곱하기잖아요. 네, 별표는. 2 곱하기 4 하면 결과값 8이에요. 8이면은 앞에 있는 4, 8, 그 다음에 플러스, 네, 변수, 연산.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계산할 수 있죠. 네, 그러면 4 플러스 8 하게 되면, 네, 요거는 계산이 12가 됐고요. 네, 12 된 부분을 요 위에다가 제가 표기할게요. 12, 어디까지 계산됐냐? 여기까지 계산됐어요. 네. 그 다음에 12, 2 슬러시 3 플러스니까 또 변수, 연산 하게 되면 12 사이에 슬러시 2 이렇게 묶으면 네, 12를 2로 나눈 몫을 구해 6이죠. 네. 그 다음에 3 플러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값이 6이에요. 그러니까 6, 3 플러스 후이식입니다. 요거는 6 플러스 3 해서 최종적으로는 9, 결과값은 9입니다. 단계별, 네. 어렵지 않습니다. 찬찬히 따져보면. 네. 후이 표기식의 연산 결과. 다음, 10번 넘어갈게요. C 언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C 언어는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 지금 현재 네,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기 파트에서도요, 네, 빠지지 않고 해당 무너지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되는데, 자, 첫 번째 특징,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한다. 네, 산술 연산, 논리 연산, 다양한 연산 제공한다. 맞고요. 이 식성이 좋다. 네,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다 네, 동작한다. 그래서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맞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스템 프로그램 언어, 운영체제라든지 이러한 네, 프로그램 언어로 널리 사용된다. 맞고요. 기계어에 해당된다가 틀렸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는 크게는요. 네, 저급 언어, 고급 언어. 저급 언어의 저급 네, 레벨이 낮다. 네. 저급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가 기계어. 기계어는 0과 1 비트로 구성되어진 프로그램 언어가 기계어고 컴퓨터는 제일 좋아하는 언어는 기계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급 언어로 분류되는 건 어셈블러입니다.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리어도 근래 실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얘를 변환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고급어예요. 고급 언어들은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적인 영어 단어나 숫자의 조합으로 소스 코딩 하는 거. 네. 자, 그래서, 네, 4번이 틀렸습니다. 기계어가 아니다. 고급어에 해당되어진다. 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설계 파트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 너희가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파트에서도 그렇고,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되어진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 5가지 있죠. 네, 5가지. 추상화, 상속성, 캡슐화, 정보 혼립, 다양성. 캡슐화는 1번은 보기입니다.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를 묶은 거야. 네, 맞죠. 두 번째, 정보 혼립. 정보 혼립은 숨기다는 말이잖아요. 네.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각 클래스마다 다른 사양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틀렸어요. 뒤에 있는 설명 문구에 대한 부분은 다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각 클래스마다 다르게 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세 번째, 추상화는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는 거. 네. 맞고요. 상속성은 상위 계층 구조, 상위 클래스의 속성 및 메소드로 하위가 물려받는다. 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제호문자의 종류 중에 커서를 현재 줄에 처음으로 이동하는 것은 역슬러시 N은 이건 뉴라인이에요. 이건 뉴라인. 줄 바꿔라 이거고요. 네. 뉴라인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커서를 현재 줄에 처음으로 이동하는 거. 뉴라인은 줄 바꿈이에요. 뉴라인은 줄 바꿈이고요. 네. 현재 줄에 처음으로 커서를 이동하는 거는 네. 캐리지 리턴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B는요, 백스페이스고요. T는요, 탭입니다. 더 정리를 해보면 제어문자의 종류 이만큼 있어요. 네. 역슬러시 N은 뉴라인, 커서를 다음 줄에 앞으로 이동. 역슬러시 B는 백스페이스, 커서를 왼쪽으로 한 칸 이동. 역슬러시 T는 탭, 커서를 탭 누른 것만큼 공백을 띄운다. 역슬러시 R이 캐리지 리턴, 커서를 현재 줄에 처음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활용의 운영체제 파트입니다. 네. 운영체제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운행체제는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거죠. 네, 하드웨어를 컨트롤, 사용자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어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해, 네,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다음,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 수행해,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얘는 프로그래밍, 소스 코딩한 부분 자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기계어로 컴파일 번역해주는, 네,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뜻인데, 운영체제 역할이 아닙니다. 사용자 간의 하드웨어 자원의 공동 사용 역할을 지원한다. 맞습니다.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빈 기억 공간의 크기가 20KB, 16KB, 8KB, 40KB가 있을 때 기억장치에 대한 배치 전략, 적절하게 배치시킨다. 네. 배치 전략으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적합 방법 저희가 살펴봤었어요. 네. 첫 번째, 퍼스트 핏. 네. 가장 먼저 최초 적합. 두 번째, 베스트 핏. 최적 적합. 마지막으로 월스트 핏. 최악 적합. 이렇게 네. 살펴봤었는데, 베스트 핏, 최적 적합을 사용을 할 때 17kb의 프로그램을 적재할 경우에 적재는 어디에 하면 제일 좋은가? 네. 자, 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중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20kg, 16kg 얘는 못 들어가잖아요. 네, 8kg 얘도 못 들어가요. 네, 40kg 공간. 이 두 개 중에 하나 배치할 수 있는데 내부에 네, 버리는 공간을 제일 적게 할 수 있는 배치가 베스트 핏이에요. 그러면 20kg 쪽에 놓게 되면 얼마가 내부 단편화가 생기느냐? 네, 해당 남느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네. 20kg에 배치하면 17 사용하니까 3 남죠. 그래서 정답은 3입니다. 3kg. 내부 단편화는 사용 프로그램이, 네, 사용 프로그램을 배치를 했을 때 짜투리 남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으로 넘어갈게요. PCB, Process Control Block. PCB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을 골라라. 네. PCB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 대한 네, 중요 정보를 저장해 놓는 게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고요. 그게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이렇게 8가지 네, 정보의 종류들이 있는데 먼저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네.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준비 상태냐, 대기 상태냐, 실행 상태냐. 그리고 포인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부모 프로세스의 주소 기억이나 자식 프로세스의 주소 기억이나 현재 프로세스의 주소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고유 식별자, 스케줄링 및 프로세스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CPU의 레지스터 정보와 주기억 장치에 대한 관리 정보, 입출력에 대한 상대 정보, 계정 정보 이러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네, 목적으로 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하자 이 측면이거든요. 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볼게요.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맞죠? 프로세스의 고유 식별자 맞죠? 스케줄링 및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맞죠? 네 번째, 할당되지 않은 주변 장치의 상태 정보가 틀렸고, 네, 주기억 장치의 정보, 관리 정보가 대상이지, 할당되지 않은 주변 장치의 상태 정보는 아닙니다. 다음,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윈도우와 유닉스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중에 서로 관련이 없는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에서의 dir 명령어는, 네. 해당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파일 및 폴더 목록, 현재 디렉토리 안에. 여기에 대응하는 유닉스의 명령어 ls 맞습니다. 그 다음에 md는 윈도우에서 md는 make 디렉토리라는 부분이에요. make 디렉토리.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폴더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네, make 디렉토리.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네, 유닉스의 명령어는 mkdir 명령어예요. mkdir, make directory. 인데, 주어져 있는 보기 항목이 cmode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cmode는, chmod는, 유닉스에서요, 파일에 대한 권한을 할당하는 사용자의 권한, 그룹의 권한,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 해당 파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권한은 세 가지죠. 네, 읽기 권한, 쓰기 권한, 그 다음에 실행 권한을 다 줄 거냐. 네,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게 cmode 명령어. 네,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type하고 cat은 해당 파일의 내용을 보는 명령어로 갔고요. 그 다음에 cd는 change directory. 유닉스에서는 chdir입니다. 네. 그래서 네, 윈도우와 유닉스의 사용 명령어 중에 관련성이 없는 건 2번입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네트워크 장비 중에 리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리피터는 신호 정폭 역할입니다. 적절한 경로 선택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 장비야. 네. 라우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장비야.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감쇄된 전송신호를 정보가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장비야. 이게 올바른 설명이고 리피트에 대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독립적인 근거리 내부 네트워크 규모가 커가지고 얘를 한 덩어리로 관리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오히려 덩어리가 큰 네트워크는 내부적으로 쪼개요. 쪼개서 같은 네트워크들을 다시 서로 연결을 해야지 전체 네트워크 연결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네. 브릿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같은 프로토콜 사용하는 독립적 두 개의 건거리 통증망을 연결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에서 묻는 리피트에 대한 설명은 3번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다음 18번으로 넘어갈게요. OSR 7레이어, OSR 7계층이 네트워크 계층 3계층에 해당되어집니다. 네.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전송 단위는 자, 요것도 마찬가지 네. 설명 위주로 해서 익히고 문제 풀게요. OSR 7계층에 총 7개 계층인데 계층 단위별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전송 단위가 틀려요. 1계층, 물리 계층은요. 0과 1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 단위로 합니다. 프레임. 그 다음에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단위로 4계층 전송 계층 이상 4계층 전송 계층은 세그먼트 4계층 전송 계층은 세그먼트 그 다음에 5계층 세션, 6계층 표현, 7계층 응용은 메시지 단위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은 패킷 단위입니다. 패킷.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RIP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RIP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네. RIP의 주요 특징은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홉 카운트는 115홉 이하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틀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현재 내용상에서 상세하게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요 기출문제입니다. 네. 기출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뽑아가지고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문제풀이 대상으로 뽑은 거예요. 해당 홉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라우터와 라우터 이 간격들이 하나의 홉이에요. 몇 개의 라우터를 거치느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홉수는. 최대 홉 카운트는요 16홉입니다. RIP는요 최단 경로 탐색에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다음 최단 경로 탐색에서 벨만 포드 알고리즘 사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냐? 보기 항목. 네. 왼쪽에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 4가지 제시해 놓았는데 시험 자주 나오는 라우팅 프로토콜 종류들입니다. 네. RIP, OSPF, 그 다음에 IGRP, BGP 중에서요 특히 다시 또 다시 또 뽑아보면은 2가지가 주로 나오는데 RIP하고요 OSPF 2개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RIP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 활용하고 16홉이고 최대치가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OSPF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 사용하고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다. 네. 4번 소규모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다. 네. 맞고요. 틀린 건 2번입니다. RIP 알고리즘에 해당되지 않는 거. 다음 마지막으로 20번. 네. 다음 중 패키지 방식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패키지 방식 개발은 기존에 제품화되어져 있는 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뚝딱 만들겠다 이 부분인데 네. 패키지 개발은 여러 성공사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된 기제품을 이용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네. 틀린 거 골라. 1번 패키지 방식이란 여러 성공 사례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야 맞고요. 두 번째,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네, 패키지 소프트웨어 방식이 적합하다. 맞죠? 세 번째, 현존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네. 현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 아예 백지로 다 버려버리고 새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하는 게 자원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존 시스템과의 상호 연동이 되는지라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패키지를 통한 응용 시스템 개발은 커스터마이징, 이건 이제 수리한다는 거죠. 맞춤 형태로, 네. 커스터마이징 방법에 따라서 진행한다. 맞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네. 모의고사 3회차, 네. 프로그램 언어 활용 20문제풀이 마쳤습니다. 모의고사 3회 5번째 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20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통적인 개발 방법인 선형 순차 모형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전통적인 개발 방법인 선형 순차 모형은 폭포수 모형입니다. 네, 폭포수 모형, 워터폴 모형이 되겠는데요. 해당 이 순차적인 부분 자체가 단계가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분석을 해야겠죠. 네, 분석, 그리고 설계, 구현,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유지 보수. 정답은 3번입니다.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형에서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이 아닌 것은, 프로토타입은 저희 요구사항 파트에서도 저희가 소프트웨어 설계 파트에서도 많이 저희가 다뤘던 부분인데요. 프로토타입은 사용자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당 소프트웨어 시제품을 만든 게 프로토타입이죠. 주 목적 취지는 뭐냐? 목적 취지는 사용자들이 실제 이용해 보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필요한 부분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라는 부분에 대한 해당 요구사항 수렴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이고, 해당 그 검증적인 부분도 있고, 사용자들이 사용해 보고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없는지. 설명입니다. 네. 단기간 제작 목적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언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해당 이 프로토타입 모형은 다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실험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있고요. 점진적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요. 얘는 시제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얘를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최종 완성본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비효율적인 언어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현한다라는 건 틀렸고, 두 번째,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주목적 취지고요. 세 번째,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뢰자가 최종 결과물의 일부 또는 모형을 볼 수 있다. 의뢰자나 개발자 모두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종류가 다시 실험적 프로토타입 모형과, 그리고 이 프로토타입을 계속 발전시켜서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진화적 프로토타입 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코코모, 네, 비용 산정 모형 대표적으로 시험 자주 나옵니다. 네, 코코모 비용 예측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네, 틀린 거. 옆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려고 많이 좀 정리를 해 놓았어요. 네. 먼저 설명하고 보기 한번 볼까요? 코코모 모델의 개발 유형은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해당 중소규모의 5만 라인 이하 소스 코드를 5만 라인 이하 정도로만으로도 완성할 수 있는 오거닉 모드 조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형으로서요, 네, 30만 라인 이하 세미 디태치드 반분리형, 그리고 내장형 인베디드 초대형 규모 코드 라인 수가 30만 라인 이상.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보햄이 제안한 소스코드의 규모에 의한 비용 예측 모델이야. 맞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 비용 산정 수식을 이용한다. 네, 규모에 따라서요, 곱해지는 해당 값이나 승수의 값이, 지수값이 달라요. 네, 맞고요. 코코모 방법은 가정과 제약 조건이 없어서 모든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네, 코코모 모델 자체는 규모에 따라서 네, 해당 이 산정 수식도 달라요. 같은 규모의 소프트웨어라도 그 유형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산정될 수 있어. 맞습니다. 틀린 건 3번. 다음 4번입니다. 푸트남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비용 산정 자동화 추정 도구는, 자, 저희가 내용 설명할 때, 네, 두 가지 자동화 추정 도구 설명을 드렸어요. 네. 두 가지는 뭐였냐면, 슬림과 에스메틱스 두 가지였습니다. 네. 슬림, SLIM은요, 네,
풋남 예측 모델을 기초로 만들었고요. 에스터맥스는 FP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펑션 포인트, 네, 기능 점수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동화 추정 도구입니다. 비용 산정 자동화 추정 도구. 문제에서 묻고 있는 대상은요, 풋남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는 슬림. 저희가 내용 설명할 때도 해당 연상법으로 네, 연관해가지고 암기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풋남, 네, P로 시작하죠? 슬림은 S. 알파벳 순서로 따졌을 때, 네, OPQR, OPQRS, 이렇게, 네, 뒷단에 묶이고, 해당 펑션 포인트 기반으로 하는 모형 자체는 에스트맥스입니다. 그러니까 E, F,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보면 E, F, 머리걸로 보면, 아, 요렇게 묶일 수 있네. 요렇게 하면 안 잊어먹고, 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측정에서 신뢰할 만한 비용과 노력 측정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닌 것은 비용과 노력 측정 네, 달성의 선택사항이 아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비용과 노력 측정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분해 기술을 이용을 하자. 프로젝트 비용과 노력 측정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꼭 복잡한 분해 기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규모 또는 어떤 종류 여기에 맞는 적합한 해당 네, 비용 산정 방식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 3, 4는 맞는 복인데 프로젝트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측정하자. 그리고 하나의 사항에 자동화 측정 도구를 이용을 하자. 소프트웨어 비용과 노력에 대해서 실험적 모델을 형성을 하자라는 부분은 맞고요. 네.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3가지 프로젝트 요소로서 제품의 복잡도나 시스템 크기나 요구되어지는 신뢰도, 그리고 자원 요소로서는 인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원, 생산성 요소로서는 개발자 능력과 개발 기간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테일러링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테일러링이라는 부분 자체는 재단한다. 네. 해당 옷을 재단해가지고 이렇게 네,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채택한 부분 자체를 맞춤 형태로 하는 거. 자, 테일러링의 기법 4가지가 있어요. 네.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테일러링, 그리고 프로젝트 구성원에 따른 테일러링, 그리고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른 테일러링과 마지막으로 자동화에 따른 테일러링이 있습니다. 설명 다 드렸죠? 그럼 보기 항목에 지금 방금 살펴봤던 거 아닌 거 고르면 되겠죠.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테일러링 맞고요. 프로젝트 구성원에 따른 테일러링 맞고요.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해당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주로 새로 입사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거기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어떤 개발 방법론 적합한 게 틀리다는 거죠. 자동화에 따른 테일러링 맞고요. 프로젝트 개발 표준화에 따른 테일러링이 틀렸습니다. 네.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트워크 구축 관리 파트 네. 신기술 용어 부분인데요. 찬찬히 살펴보면서 다시 복습할게요. 1번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서 비용을 지불한다. 네, 주 특징이고 그리고 서버 단에서 모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지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률도 많이 증가했죠. 네. PC 중심적이 아니라 스마트폰도 인터넷 연결되어지니까 어디서든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서비스를 네, 해당 스마트폰 내의 인터넷 앱을 이용해 다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야 맞는 보기입니다. 세 번째, 와이선은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전기의 생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이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장거리 무선 통신을 필요로 하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저전력의 장거리 통신 기술이야 뭐가요? 와이선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물 통신은 머신 투 머신 약어로
휴대용 기기로 언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네. 휴대용 기기로 언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업무 처리하는 부분 자체는 모바일 컴퓨팅입니다. 모바일 컴퓨팅. 사물 통신은 사물 간에 통신한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제가 상세하게 다시 되짚어서 살펴봤던 이유는 해당 이 용어적인 부분 자체는 실기 파트에 주관식으로 물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뽑아가지고 설명 문구를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네트워크 기술은 뭐야? 보기 항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뭐 IoT, 뭐 와이선 이렇게 문제화해서 구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8번입니다. 근거리 네트워크의 특징, Local Area Network. 보통 이제 반경 100m 범위 내에 주로 이제 회사 단위별, 네, 구축하는 네트워크의 건거리, LAN 환경입니다.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거.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 네, 규모가, 네, 건거리니까. 그리고 자료 및 데이터 공유가 용이해 맞고요. 주로 성형 네트워크 구성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구성 형태, 토폴로지, LAN 환경에서 적합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버스형과 링형을 많이 씁니다. 링.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종류는 스타형, 링형, 버스형, 트리형, 망형이 있어요. 3번에 틀렸고요. 경영의 융통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키니까 파일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수월하고. 네. 그리고 규모에 따른 네트워크 분류로서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LAN, 그리고 MAN이라는 건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규모의 네트워크망. WAN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규모적인 측면은 LAN, MAN, WAN 순입니다. 규모가 WAN이 제일 커요. 다음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참여자는 보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기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 정의 및 각 리소스별 적절한 보안 요구사항들을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 참여자, 구현 개발자, 아키텍처, 설계자, 프로젝트 관리자별 수행하는 보안 활동들이 있는데 보기에서 제시되어진 보안 활동의 대상은 아키텍트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보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기술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리소스 정의 및 각 리소스별 적절한 보안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중 하드웨어 관련되어진 기술 설명이 틀린 것은 하드웨어 신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네, 보기 항목들 되짚어 보면서 상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N스크린이다. 네. 스크린이 N개다 이 말입니다. 네. N개의 서로 다른 단말기에서 동일한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야. 네.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보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못 봤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 다른 N스크린, 다른 스크린, 스마트폰에서 이어서 본다든지. 네. 다음 RAID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 약어입니다. 소용량 저장 장치 여러 대를 배열로 묶어서 대용량 저장 장치로 만드는 기술이야. 주관식으로도 자주 나오는 보기 항목입니다. 용어 자체가요. 네. 소용량 저장 장치 여러 대를 배열로 묶어 대용량 저장 장치를 만드는 기술은 RAID, R-A-I-D 맞고요. 세 번째 멤리스, 메모리 레지스터. 의 합성어입니다. 네. 메모리와 레지스터 합성어로 전류의 방향과 양 등 기존의 경험을 모두 기억하는 특별 소자예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멤스는 일렉트로 메카니컬 시스템의 약어인데요. 네. 초정밀 반도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센서, 액추에이터 등 기계 구조를 다양한 기술로 미세 가공하여 전기 기계적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한 초미세 장치가 멤스에 대한 설명이고 4번의 설명, 한 번의 기록만으로 자료를 영구 보관할 수 있는 광저장 장치는 M디스크입니다. M디스크. 네. 그래서 4번이 용어와 보기 설명이 틀렸어요. 네. 다음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DB 관련되어진 신기술로 올바른 것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신기술, 기존의 관리 방법이나 분석 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정령 또는 비정령의 데이터의 집합이야. 네. 많은 양의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 사물 네트워크의 확대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설명에 대한 대상 데이터베이스 신기술은 빅데이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 메타데이터는 뭐냐? 네, 힌트로 보면 일련의 자료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데이터예요 라고 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데이터가 메타데이터고요. 브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넓다라는 의미인데 양이 많다라고 하는 대량의 자료라고 하는 빅데이터와 달리 해당 데이터에 다양한 정보를 덧붙여가지고, 네, 쇼핑몰 같은 경우에 해당 구매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패턴들이나 선호도들이 이렇더라. 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더 확장해가지고, 정보를 덧붙인 게 브로드 데이터예요. 스마트 데이터. 네.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진 병행 제어에 대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이전의 기출 문제로서는 자주 나왔어요. 네. 왜? 보기 항목 4개를 딱 4개가 딱 좋아요. 병행 제어의 목적 4가지. 해당,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의 최대화, 뭐의 최대화, 최대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일관성 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병행 제어의 목적은 옆에 있는 해당 힌트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병행 제어라는 건 뭔데 병행 제어는 동시에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같이 수행한다. 이 같이 수행할 때 트랜잭션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트랜잭션들 간의 참여 자금을 제어하는 게 병행 제어예요. 그리고 이 병행 제어의 목적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공유의 최대화. 공유를 최대화, 두 번째 시스템의 활용도의 최대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유지. 아까 여기 일관되게 일관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얘기했죠. 네, 데이터베이스 일관성 유지. 마지막은 사용자의 응답 시간을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합니다. 네, 그래서 요 최대화를 최소화로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로 또는 최소화를 최대화로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로 내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네, 해당 요 이전의 기출 문제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공유의 최대화 맞죠? 시스템 활용도의 최대화 맞죠? 데이터베이스 일관성 유지 맞죠?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은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Secure SDLC 보안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Secure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틀린 거 뭔데?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의 보안 프로세스를 포함한 거다. 맞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와 구현과 테스트와 유지 보수 등 SDLC 전체 단계에 걸쳐서 수행되어야 할 보안 활동들을 각 단계별로 제시한 거야. 맞습니다. 세 번째, 소프트웨어의 구현 단계에서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소모되는 많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틀렸습니다. 단계가 구현 단계가 아니라 유지보수 단계. 유지보수 단계의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소모되는 많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장한 게 Secure SDLC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 방법론은 Secure 소프트웨어사에서 만든 클랩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DL이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시스템 내의 정보는 오직 인가된 승인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보안 요소는 무엇인가?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가용성이고요. 네. 인가받은 사용자가 언제라도 사용 가능하게끔 해 가용성이고,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기밀성이고요. 그리고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부분은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결성. 2번이 정답입니다. 인가된 사용자만 수정 가능하게끔. 주요 보안 요소 3요소. 요 시험 자주 나와요. 네.
주요 보안 요소 3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해당 요 매칭 시켜가지고 네. 이 실기 문제 단답형 형태로도 자주 물어집니다. 다음 15번으로 넘어갈게요. 보안검사를 우회하여, 우회라는 거는 보안검사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네. 우회하여 인증 과정이 없이, 인증이라는 부분은 누구냐, 네. 대표적인 인증, 로긴 또는 뭐 지문, 네. 또는 홍채, 이런 거 있죠. 네. 인증 과정 없이 중요한 정보나 기능에 접근하여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은 뭔데? 보안검사를 우회하여 인정 과정 없이 중요한 정보나 기능에 접근하여 변경하는 걸 막는 올바른 방법은, 힌트 먼저 볼까요? 네, 보안 기능의 보안 약점의 종류는 6가지가 있는데, 적절한 인증이 없이 중요 기능을 허용한 경우, 네,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하드코드는 소스코드 안에 비밀번호가 이거 맞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중요 정보 평문 저장 및 전송과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 둘레 여섯. 마지막 부적절한 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보기 항목 볼게요. 인가된 사용자의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검사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적절한 인증이 없이 중요 기능을 허용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중요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검사함으로써 방지가 가능해. 두 번째,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방지가 가능해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에 대한 방지 방법이고요. 세 번째, 중요 정보나 기능을 수행하는 페이지에서 재인증의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하여 방지 가능하다라는 게 보안 검사를 우회하여 기능 인증 절차 없이 중요 정보 접근해서 방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방지 방법입니다. 중요한 정보나 기능을 수행하는 페이지에서는 다시 인증 절차를 거치게끔 한다. 네, 3번이 정답이고요. 패스워드는 암호화하여 별도 파일을 저장하고 디폴트 패스워드는 피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해당 하드웨어 코드되어진 비밀번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지 방법입니다. 다음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설계 중에 에러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의 약점이 아닌 것은, 에러 처리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소프트웨어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사전에 정의하여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점검 항목들이 이고요. 종류로서는요, 네,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그리고 부적절한 예외 처리, 그리고 오류 상황 대응 부재가 에러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의 종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보기 찾아볼까요?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에러 처리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맞고요. 오류 메시지에 해당 네, 중요 정보가 노출되게끔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을 체킹하라. 부적절한 자원 해제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요거는 코드 오류와 관련되어진 코딩상에서의 오류와 관련되어진 보안 약점이고요. 네, 에러 처리와 관련성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예외 처리 맞고요. 오류 상황 대응 부재 맞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중 암호화 알고리즘 종류가 다른 하나는,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 네, 크게 방식에 따라서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다시 양방향의 종류로서는 해당 평문을 암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암호화 키와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복호화 키가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네, 구분되어진다. 자, 종류를 보게 되면 RSA, DES, SEED, ARIA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암호화 알고리즘 종류가 다른 하나는 뭔데? RSA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비대칭키 얘는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도 해요. 키가 같지 않다고요. 암호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키와 암호문을 평문으로 사용할 때는 키가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문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키를 공개를 시켜가지고 이걸로 암호문 만들게 하는 거. 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데스시드 아리아는 비밀 케어 암호 알고리즘 또는 프라이빗, 네, 개인 케어 암호 알고리즘이라고도 하고 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대칭키. 암호문을 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를 사용할 때 키가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암호 알고리즘 종류가 다른 거는 RSA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네.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적으로 배치를 해서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 거부, 디나이 한다고요. 네. denial, 네. of service. 그래서 도스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스. 인데 분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distributed 한 denial of service, DDoS에 대한 네,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 동시 공격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은 DDoS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연결 지향 제이고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네. 그래서 이 TCP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면 3-way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크는 악수한다는 말이잖아요. 악수. 먼저요. 네. 제가 해당 컴퓨터에서요. 서버에 접속해 가지고요. 어떠한 것들을 내가 요청한다 라고 하면 그 절차 쟁점에서 먼저 컴퓨터가 서버한테 나 너한테 접속해가지고 접속할 거야 라고 하는 네, 메시지를 보내고 서버 쪽에서 그래 접속해도 돼 그러면 나 이제 보낸다 그 다음에 보내는 거 그게 이제 3-way 핸드쉐이크 과정입니다. 네. 3-way 핸드쉐이크를 거친 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와 관련되어진 서비스 공격 유형은 나 이제 접속할 거야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 acknowledge 네, 해당 메시지를 보내는데 해당 이 요청자가 가상적으로 제대로 되어진 부분이 아닌 SYN flooding 공격이 문제 삼는 정답입니다. SNY flooding. 절차 왼쪽에 한번 볼까요? 네. TCP를 이용해서 신뢰성 있게 전송하는 과정적인 부분에서는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먼저 정확한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상대방 컴퓨터와 사전에 세션 수립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네. 1단계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쪽에 SNY, Synchronized Sequence Numbers라고 하는 패킷을 보내는 거고요. 네. 2단계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요 SYN 하고요, 네, 알겠어 라고 하는 acknowledge, 네. ACK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한테 제대로 받았다, 네, acknowledge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3-way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관련되어진 서비스 거부 공격은 SYN flooding. flooding이라는 것은 홍수라는 말이잖아요. 네, 많이 요청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해당 컴퓨터가 클라이언트가 가상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클라이언트 PC가 서버단에 이 SYN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얘를 SYN과 acknowledge를 보내는데 얘가 가상적이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청만 하고 계속 하니까 네, SYN flooding이라고 하는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보안 솔루션의 종류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 거부, 수정하는 기능을 가진 침입 차단 시스템이야.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는 통과시켜주고요.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통과시켜주는데 비해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하여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구조야. 네. 해당되어지는 보안 솔루션 종류는 방화벽입니다. 파이어월이 정답입니다. 파이어월. 네. 자, 이상으로 총 20문제 저희가 풀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풀이 마치겠습니다.